안녕하세요. 2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한 주에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있는 2주의 책. 오늘 골라본 책은 김훈 씨의 산문집입니다. 라면을 끓이며 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소설 칼의 노래를 비롯해서 여러 책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작가 김훈 씨의 산문집입니다. 김훈 씨의 글은 정말 힘이 있어서 읽고 있으면 그 힘이 필체에서 느껴지는데요. 소설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텐데 이주의 책 포맷상 소설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산문이나마 그의 글의 향기를 느껴볼까 합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 라면을 끓이며 먼저 읽어드리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라면, 김밥, 짜장면을 먹어왔다. 거리에서 싸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다. 그 맛들은 내 정서의 밑바닥에 인박혀 있다. 나는 허름한 식당의 친밀감을 느낀다. 식당의 간판이나 건물 분위기를 밖에서 한번 쓱 훑어보면 그 맛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어긋나지 않는다. 낯선 지방의 소도시에 가서도 나는 간판의 느낌으로 밥 먹을 식당을 골라낸다. 고급 식당에는 여러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와서 식사와 사교를 겸해서 먹지만 김밥이나 라면을 파는 식당의 손님은 대부분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혼자서 온 사람은 거리 쪽을 바라보면서 혼자 먹는 1인용 자리에 앉지만 1인용 자리가 없을 때는 2인용 또는 4인용 테이블에서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어야 한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일은 쓸쓸하다. 쓸쓸해하는 나의 존재가 내 앞에서 라면을 먹는 사내를 쓸쓸하게 해주었을 일을 생각하면 더욱 쓸쓸하다. 쓸쓸한 것이 김밥과 함께 목구멍을 넘어간다. 나는 김밥을 먹고 그는 라면을 먹는다. 그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존재이지만 내가 김밥을 먹고 그가 라면을 먹을 때 나는 덩달아서 라면이 먹고 싶어진다. 김밥과 라면을 함께 먹으면 어떤 맛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하고 뷔페 식당의 음식을 모조리 뒤섞어서 비빈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걸 알면서도 라면을 먹으면서 김밥을 또 주문하니 슬프다. 시장기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면은 규격화되어서 대량 소비되는 음식이다. 라면의 인 속에는 수많은 남들이 나와 똑같이 이 미끈거리는 밀가루 가락을 빨아들이고 있으리라는 익명성의 안도감도 작용하고 있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국물과 면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라면 국물은 반 이상은 남기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국물이 면에 스며들어 맛을 결정한다. 국물의 맛은 면에 스며들어야 하고 면의 밀가루 맛은 국물 속으로 배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고난도 기술이다. 센 불을 쓰면 대체로 실패하지 않는다. 식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는 분말 스프를 3분의 2만 넣는다. 나는 라면을 조리할 때 대파를 기본으로 삼고 분말 스프를 보조로 삼는다. 파가 우러난 국물은 달고도 쌉쌀하다. 파는 라면 맛의 공업적 질감을 순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달걀을 넣는다. 불을 끄고 끓기가 잦아들고 난 뒤에 달걀을 넣어야 한다. 파가 우러난 국물에 달걀이 스며들면 파의 서늘한 청량감이 달걀의 부드러움과 섞여서 라면은 인간 가까이 다가와 덜 쓸쓸하게 먹을 만하고 견딜 만한 음식이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승 없이 혼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배웠다. 나는 라면을 먹을 때 내가 가진 그릇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고 날씬한 일회용 나무젓가락으로 먹는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계장의 닭들과 사지를 결박당한 과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들과 양식장에서 들끓는 물고기들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사람들의 목구멍을 찌르며 넘어가는 36억 개 라면의 그 분말 스프의 맛을 생각한다. 파와 계란의 힘으로 조금은 순해진 내 라면 국물의 맛을 36억 개의 라면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눈을 팔다가 라면이 끓어 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면의 길은 아직도 멀다.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남태평양이라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나에게 여행은 세계의 내용과 표정을 관찰하는 노동이다. 계절에 실려서 순환하는 풍경들, 노동과 휴식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지나가는 것들의 지나가는 꼴들, 그 느낌과 냄새와 질감을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이 내 여행의 목적이다. 나는 여행할 때 늘 성능 좋은 망원경을 2개 가지고 간다. 롱샷으로 크고 먼 풍경을 넓게 관찰하는 망원경이 있고 하나의 포인트를 가깝게 당겨서 들여다보는 망원경도 있다. 바다로 막히고 길이 끊어져서 갈 수 없는 저편의 노을과 구름, 숲으로 가는 새들, 갯벌에서 무언가를 줍는 사람들, 썰물에 갇힌 낡은 어선들, 선착장 쓰레기통에 쌓인 소주병들, 노는 아이들과 개들, 물가에 오랫동안 혼자 앉아있는 늙은 여자를 나는 망원경으로 관찰한다. 망원경 속에서 생활은 영원하다. 저물어서 늙은 농부가 경운기를 몰아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느낌으로 가득 차서 여관으로 돌아간다. 내 느낌은 대부분 언어화되지 않는다. 이번에 읽어드릴 글은 목수라는 제목의 글 일부분입니다. 나는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를 싫어한다. 나는 일이라면 딱 질색이다. 내가 일을 싫어하는 까닭은 분명하고도 정당하다. 일은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부지런을 떨수록 나는 점점 더 나로부터 멀어져서 낯선 사물이 되어간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외된 노동으로 밥을 먹었다. 글이란 아무리 세상 없이 잘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몇 줄이라 하더라도 그 물적 바탕은 훈민정음 24자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고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다. 지난 봄에는 글쓰기를 아예 작파하고 놀았다. 내가 사는 마을에는 집을 짓는 공사장이 있다. 나는 그 공사장에 가서 목수들과 안면을 트고 그들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목수들이었다. 목수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목수들은 나를 귀찮아하면서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목수들은 허리춤에 여러 가지 연장을 차고 있었다. 젊은 목수들의 연장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망치질이며 톱질과 대패질은 행복해 보였다.
세상의 재료들을 재고,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일으켜 세우고 고정시키는 자들의 기쁨으로 그들의 근육은 꿈틀거렸고 날이 선 연장들은 햇빛에 빛났다. 아, 연필과 지우개는 잊혀져야 마땅하리라. 나는 목수들이 잘라내버린 나무 조각 몇 개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서 그 나무에 망치질을 했다. 나무통을 짜서 거기에 옥수수를 기르기로 했다. 못 박기는 쉽지 않았다. 못은 힘의 크기로 박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각도로 박는다는 이치를 나는 알았다. 못대가리를 수직으로 정확히 때리지 않으면 힘이 클수록 못은 휘어져서 이를 망친다. 수많은 못이 휘어진 뒤에 나무통 몇 개를 겨우 만들었다. 거기에 심은 옥수수가 자라서 잎이 제법 늘어졌다. 나는 옥수수 먹기보다도 옥수수 나무 쳐다보기를 더 좋아한다. 공사 중인 집의 처마 끝에 매달려 못질을 하는 젊은 목수는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누구의 삶인들 고달프고 스산하지 않겠는가. 옥수수 잎에서 먼 바람 소리가 들린다. 놀다 보니 봄은 다 갔고 내 사랑하는 젊은 목수들은 집을 다 짓고 어디론지 가고 없다. 함께 나눌 마지막 글, 손에 대한 연작 2개의 글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글 함께 읽어보죠. 한평생 연필로만 글을 쓰다 보니 출판사 편집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산다. 아무래도 컴퓨터로는 글이 써지지 않는다. 컴퓨터를 배우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이 없다. 그 물건의 편리함을 모르지는 않지만 누르면 글자가 나오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왠지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컴퓨터 배우기를 포기해버렸다. 연필로 글을 쓰면 팔목과 어깨가 아프고 빼고 지우고 다시 끼워 맞추는 일이 힘들다. 그러나 연필로 쓰면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이 살아있는 육체성의 느낌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나는 이 느낌이 없이는 한 줄도 쓰지 못한다. 이 느낌은 고통스럽고도 행복하다. 몸의 느낌을 스스로 조율하면서 나는 말을 선택하고 음악을 부여하고 지우고 빼고 다시 쓰고 찢어버린다. 내 몸이 허락할 때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글을 쓸 수가 있고 내 몸이 허락하지 않는 글을 나는 쓸 수가 없다. 지우개는 그래서 내 평생의 필기도구다. 지우개가 없는 글쓰기를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지워야만 쓸 수 있고 지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므로 나는 겨우 2줄씩 쓸 수 있다. 그래서 원고를 몇 장 쓰고 나면 내 손은 새까맣게 더러워진다. 아날로그는 이제 낙후된 삶의 방식이다. 아날로그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아날로그는 더 이상 디지털 문명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아날로그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픔과 기쁨, 고난과 희망을 챙겨서 끌고 간다. 디지털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튀어서 간다. 그래서 디지털은 앞서가고 아날로그는 시대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나는 아날로그가 끌고 나가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고난과 희망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악기를 연주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그는 선율과 박자 위에 지금까지 없었던 세계를 빚어낸다. 악기는 인간의 몸의 일부로서만 작동한다. 인간의 몸이 아니면 그 악기로부터 소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타악기는 팔의 일부이고 관악기는 호흡의 일부이며 건반악기, 현악기가 다 몸의 일부이고 성악은 몸 그 자체다. 그래서 모든 악기는 인간의 몸과 친숙하게 사귈 수 있는 물리적 구조로 태어난다. 일을 잘하지 못하는 나의 수치심은 온갖 연장을 사서 모으는 자기 보상의 취미로 발달해 있다. 나는 날카롭고 뾰족한 연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때는 이 연장들을 무슨 명품처럼 거실 벽에 진열해 놓기도 했었다. 나는 악기의 생김새를 사랑하듯이 이 세상 모든 연장의 날카로움과 그 작동 원리를 사랑한다. 연장은 악기처럼 몸의 일부다. 연장은 이 세계를 개조하고 거기에 흔적을 남기려는 인간의 열망의 소산이다. 그래서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을 때 나의 몸은 나무에 저항하고 못에 저항한다. 못과 나무도 나의 몸에 저항한다. 망치가 그 양쪽의 저항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시켜주면서 나의 못박기 동작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못박기는 내 생명의 축제인 것이다.